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 밑에 잘못 들네 그쵸? 천재미남 박영철. 여러분들 제 이름이 박영철입니다. 바로 그럼 천재미남이 저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올해부터 시행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 거기에서 미지에 쌓여있는 통합과학을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한번 풀어볼 천재미남 박영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는 했으니까 좀 풀겠습니다. 힘들었어. 자, 여러분들 통합과학 사실 처음 지금 시행이 되고 이제 처음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은 너무나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정도 여기저기 좀 많이 짬뽕돼 있고요.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도 선배들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헷갈리는 단원인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안 되면 멱살이라도 끌고 선생님이 쭉쭉쭉 한번 끌어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할까 하는데요. OT를 따로 만들어서 소개 영상을 찍을까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OT PPT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OT를 굳이 뭐 그렇게 장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OT는 선생님이 이미 수업하는 학교에서 장대하게 했거든요. 네, 아주 장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유일로 선생님이 3시간에 걸친 OT를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 알면 혼납니다. 예.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은요, 지금 현직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제가 하는 수업은요,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수업 그대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수업을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교재를 어디서 봤냐면요, 교재는 선생님이 항상 강의 올리기 전에 웹에다가, 카페에다가 선생님이 교재 파일을 올릴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고, 그리고 한번 훑어보시고, 이런 거 배우는구나,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단원부터 들어갈 건데요. 1단원이 뭡니까? 물질과 규칙성입니다. 그렇죠? 물질과 규칙성인데, 그러려면 일단 물질을 알아야 될 테고, 그리고 규칙성이라는 걸 알아야겠네요. 그죠? 근데 규칙성이라는 거, 순서대로 간다. 예, 뭐 이해되죠? 물질이라는 거, 물질을 봤더니 물질은 원자 또는 원소라는 기본 입자 또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원자 또는 원소가 뭐야? 봤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좋아. 봤더니 원래 원자핵이 또 중성자랑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언제까지 가는 거야? 봤더니 중성자와 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쿼크들이 바로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건 바로 우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일단 강의는 0단원입니다. 0단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교육과정과 틀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이것도 알아두면 나중을 위해서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할 거거든요. 즉, 수준을 조금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간이 없거나 그럼요, 스킵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봐두려면요,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대학도 가야지, 그치? 그럼 알아야 된다니까. 자, 그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다 품어준다고. 알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다 같이 숨 한번 크게 쉬시고. 선생님 수업 들었던 애들은 벌써 알고 있죠? 그죠? 자, 뉴윈 신바람! 예, 신바람! 박 선생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과학. 이게 과학이징 물질과 규칙성, 그 첫 번째 0단원. 나 기본 아닌데 기본이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내용은요, 우리가 먼저 둘의 이야기를 보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주는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주가 맨 처음에 생성된 거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죠? 그쵸? 우주는 뻥! 하고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젠 누구나 다 압니다. 사실 옛날에는 굉장한 고급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하필 교과 과정에서는 빅뱅을 학생들이 모른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빅뱅 이론의 증거들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부터 우리가 먼저 배웁니다. 자, 보시면요.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뻥! 하고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자, 아인슈타인. 여러분도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그렇죠? 사진 찍은 거. 자, 우주에는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있어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는 우주가 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둘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많은 학생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선생님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현재가 아닙니다. 바로 1910년대 말 1922년경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쵸? 아인슈타인입니다. 왜? 아인슈타인은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본인 일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이야기하죠.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중력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건 몰라도 돼요. 예.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중력은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이 묵 휘어져서 두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의해서 공간 자체가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끌어당겨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우주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힘들에 의해서, 그러한 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우주는 어쨌든 수축하거나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전혀 공간의 이어짐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공간의 이어짐이 만약에 느껴진다고 하더라도요, 우린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인슈타인은요, 본인이 말하는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우주상수라는 상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본인의 식에다가. 우주상수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수축하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와 똑같은 정반대의 힘을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즉, 수축하고 있는데 반대로 똑같이 당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지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주는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있어 정지된 상태입니다라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따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틀렸죠. 그렇죠? 그 틀린 것, 그래서 새롭게 밝혀진 것, 그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볼 건요, 허블이라는 과학자의 외부 은하 발견 과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혜성과 나선성은. 자, 옛날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놀겠죠. 그쵸, 놀겠죠? 그리고 딴 생각을 할 테고, 그쵸. 자, 노는 것과 딴 생각, 실컷 하십시오. 어차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먹을 거 걱정 없으니까. 자, 계속합니다. 지루해. 이제 무엇을 할까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공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 공부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이 아니라 그러한 학습 중에 하나로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바로 여기에 써있는 대로 18세기에 혜성 찾기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별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별은 내가 최초로 발견했죠? 바로 나의 별이 되는 겁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메시의 목록이 작성이 되고요. 이 메시의 목록에서 나선 모양의 성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자, 나선 모양의 성운, 과연 이 나선 모양의 성운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나선 모양의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것일까? 밖에 있는 것일까? 그쵸? 그러한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 논쟁이 바로 과학사의 대논쟁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선 성운이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과 내 사이에 10m의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붙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10m의 거리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일직선이고 이쪽 방향으로 몇 미터인지 모르는 곳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다른 친구를 그대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 친구는 우리 사이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이 바깥에 있을까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10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친구의 거리는 모릅니다. 예, 이 친구를 여기다가 데려다 놨을 때 우리 사이 안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는 이 친구와 저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와 제가 8m 떨어져 있었다면 그 친구는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될 테고,
10m 이상이 된다면 바깥에 있겠죠. 그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나선 성운과의 거리를 재면 우리 은하의 거리와 비교해서 이 나선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예, 판별 가능. 답은 나왔네요. 그죠? 자, 바로 거리를 재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요, 외부 은하 거리만 측정하면 됩니다. 그럼 외부 은하 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외부 은하 거리 측정.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도 익히들어 알고 있는 연주시차라는 방식입니다. 연주시차. 뭡니까? 지구가 빙글빙글 돌면서 저 멀리 보이는 별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보인다는 거죠. 그 각도, 그걸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거리를 나타내는 지수인 거리지수입니다. 거리지수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변광성입니다. 변광성. 변한다는 거죠. 무엇이? 밝기가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건요, 연주시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시차. 그림 보이네요. 연주시차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시면 되니까요. 자, 보면요, 태양의 주위를 우리는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요. 이 별은요, 고정되어 있겠죠. 그러면요, 지구가 여기에 왔을 때 이 별을 보면요, 여기에 왔을 때 이 별을 보면 왼쪽 편에 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왔을 때 보면은 오른쪽 편에 이 별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왼쪽에 있던 별이 이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하거든요. 그죠? 자,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요, A와 B의 별이 있는데요, 가까운 별과 좁은 별이 있어요. 가까운 별의 연주시차는 요만큼입니다. 자, 이때 각도의 절반을 연주시차해요. 그 다음에 B는요, 요렇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아시죠? 그러면 가까운 별과 먼 별 중에 어느 별의 연주시차가 크던가요? 그렇죠! 정답! 바로 가까운 별의 연주시차가 큽니다. 아, 그러면 연주시차가 클수록 어떤 겁니까? 가깝다는 거네요. 그죠? 연주시차가 클수록 가깝다.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시차는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사실 연주시차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1도, 2도, 10도, 20도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1초라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연주시차의 측면에서 보면. 자, 초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를 60분의 1로 나눕니다. 1도를 60분의 1로 나누면요, 그걸 우리는 1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분을 60분의 1로 나누면 그것을 바로 1초라고 합니다. 즉 3600분의 1도, 그것이 1초입니다. 이 1초의 각도도 연주시차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별이 나타내는 연주시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그게 확인이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지동설하고 천동설 중에 어느 걸 지지했었죠? 그쵸? 천동설 지지했죠. 왜?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것이고 하늘이 우리 주를 빙글빙글 돌 것이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측을 했는데 좀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슬금슬금 아주 조심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지구가 도는 건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자,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폭넓은 마음으로, 아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만약에 지구가 도는 것이라면 분명히 연주시차가 생길 것이다. 예,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연주시차를 측정해보자. 측정해봐서 만약에 연주시차가 있다면 지구가 도는 것이고 없다면 너는 화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측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관측을 너무나 잘했던, 눈이 너무나 좋았던 티코 브라이라는 과학자가 관측을 합니다. 천문학자가 관측을 하는데 좋아, 내가 해보지. 안 보여. 이렇게 됐습니다. 연주시차는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요, 베셀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물론 그때도 그 사람이 맨눈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죠. 자, 어쨌든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시차는 커진다. 이 부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시차가 커진대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시차는 커진답니다. 어떤 관계죠? 예,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즉, 거리와 연주시차는 반비례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에 바로 비례한다.
자, 우리는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공식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풀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비례 표시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는으로 바꾸면 되죠.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입니다.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인데 문제는 뭡니까? 연주시차는 초, 거리는 파섹이든 메가파섹이든 어쨌든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여야 됩니다. 그렇죠? 파섹 아시죠? 3.26 광년, 3.26 광년을 우리가 1파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단위를 맞춰주는 뭔가의 상수가 필요하겠죠? 그 상수 K라고 둡시다. 근데요, 간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한테 어렵게 다가왔던 게 있어요. 자, 요 과정을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못했죠? 그쵸?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았어요? 파섹, 1파섹, 3.26광년, 3.26광년. 아니, 1광년이면 1광년, 100광년, 100광년 하죠. 왜 3.26광년을 어정쩡한 걸 만들어가지고 과학을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거야? 그쵸? 바로 이겁니다. 이때 연주시차분의 1초일 때, 1초일 때는 어떻습니까? K, 1초분의 1이죠. 그쵸? 요 값은 1이겠죠. 이 1이 1파섹이라는 거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3.26광년을 걸은 겁니다. 실제로 연주시차가 1초일 때 그 별은 3.26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야릇하고 거지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그런 문제가 나오죠. 연주시차가 1초일 때 거리는 얼마인가? 예, 지금 푼 겁니다. 1초분의 1이죠. 1초분의 1. 그때는 이제 K가 필요 없겠죠? 자, 1초분의 1은 1, 즉 1파섹입니다. 그러면 연주시차가 0.1초, 그 밑에 있는 문제. 0.1초일 땐 얼마일까요? 예, 바로 10파섹입니다. 10파섹 몇 강년이죠? 32.6강년. 그리고 10파섹이 의미하는 거 절대 등급을 나타낼 때 별들을 세워놓는 거리죠. 그죠? 기억나죠? 자, 어쨌든 연주시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젠 거리지수로 한번 넘어갑시다. 거리수, 거리를 나타내는 지수랍니다. 자, 칠판을 먼저 좀 살짝 지울게요. 자, 금방 지웁니다. 예, 여러분들. 예, 아유, 금방 지워. 좀만 있어.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금방 지워, 금방 지워. 아이고, 야, 다 지웠네, 다 지웠네. 아이고, 다 지웠네. 예, 금방 지웠죠. 그쵸? 예. 지금 보시다시피 칠판 지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계속 편집을 하기에는, 빡셔. 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거리지수입니다. 거리지수는요, 지금 바로 보이는 글자 그대로 거리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무엇을 이용하느냐? 별의 밝기 등급을 이용합니다. 밝기 등급. 별의 밝기 등급을 이용하고요. 자, 거리지수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지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지는 겉절이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이런 암기법 만드는데 나는 시간을 다 투자하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리지수, 거지, 겉절이. 자, 별의 등급 두 종류가 있죠. 뭡니까?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오케이. 그럼 겉절이니까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바로 거리지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거리지수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다. 이게 바로 거리지수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겉보기 등급 봅시다. 눈으로 봤을 때 밝기 등급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갑니다.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되죠? 별의 밝기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엔 절대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절대 등급, 모든 별이 몇 파섹 거리? 그렇죠.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A, B, C의 별이 있어요. 자, B의 별은 10파섹이네요. 그럼 얘는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이랑 같겠네요. 자, 겉보기 등급 3등급이고요. 절대 등급 3등급입니다. A는요, 좀 더 가까이 있네요. 그리고 겉보기 등급은 1등급, 절대 등급 3등급입니다. 결국 A와 B는 사실 같은 밝기를 나타내는 별인데 얘가 좀 가까워서 밝은 거죠. 그리고요, 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멀어졌어요. 절대 등급 3등급인데 겉보기 등급 5등급입니다. 자, 거리수 구해볼까요? 첫 번째, A는 거리지수가 얼마입니까? 거지는 겉절이를 좋아해. 예, 마이너스 2죠. 그리고 B는요, 0이네요. 그리고 C는 플러스 2가 나오네요. 야, 이거 보니까 또 뭐 떴어. 바로바로 뜨잖아. 우린 또 바로바로 뜨는 거 좋아하거든. 거리지수가 작을수록, 거리지수가 마이너스가 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예,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뭐 별의 등급 나오니까 또 바짝 긴장했지? 그럴 필요 없어. 우린 그런 거 안 해.
그런 건 중학교 때 하라 그래. 우린 가뿐하게 하죠. 가뿐하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거리수가 작을수록 이 별은 어떤 별? 가까운 별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적어도요 거리지수가 0보다 작으면 그 별은 어떤 거예요? 10파섹보다는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수가 0이라면 그 별은 10파섹 거리에 딱 있다는 거고, 거리지수가 0보다 크다면 그 별은 10파섹보다는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거리에 대해서 대충이나마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변광성입니다. 밝기가 변하는 별. 밝기가 변하는 별. 자, 밝기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잘생겼죠? 그래서 천재미남입니다. 자, 선생님 얼굴이요. 이 상태에서 커질 거예요. 막. 잘 보이겠죠? 그 선생님 얼굴이 작아질 거예요. 예, 잘 안 보이겠죠? 선생님 얼굴이 커질 거예요. 그 선생님 얼굴이 작아질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밝게 보이고 멀리 가면 어두워 보이니까 별들이 지구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별이 그렇게 이동하기에는 솔직히 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별의 크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별의 크기가 변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이 미친 거죠. 미친 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별의 크기가 바뀌면서 별의 밝기가 바뀌는 겁니다. 별들도요, 일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생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인간처럼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도요,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안 좋다고 하죠.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핵융합이라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에너지가 분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분출되는 과정에서 얘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자, 핵융합이 막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에너지가 막 방출됩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방출돼요. 방출되는데 이 별을 이루는 거, 태양 같은 거 만질 수 있습니까? 예, 뜨거워서 못 만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태양의 뜨거움을 막을 수 있는 장갑을 꼈다고 해봅시다. 만질 수 있을까요? 못 만집니다. 왜? 태양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체라는 건 부피가 자유자재로 변하죠. 즉 크기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에서 핵융합이 빵빵빵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커서 근데 우리가요 놓치고 있던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외칠 때 소리가 맑지 못했어. 그치? 목이 쉬었어. 오늘 너무 열광했었나 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체도 질량을 갖고 있죠. 그리고 뉴턴은 얘기했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무슨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쵸? 자, 이 별들도 중력이 있죠. 자, 얘가 커집니다. 얘 반발력은 점점 약해지겠죠. 커질 만큼 커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력이 그 반발력의 크기를 이겨낼 때 어떻게 합니까? 땡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쭉 땡깁니다. 근데 안에선 계속 지지고 볶고 하죠. 다시 커집니다. 중력. 자, 다시 커집니다. 중력. 이겁니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팽창, 밝기가 올라가고요, 밝기가 밝아지고요, 수축은 밝기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는 화살표로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자, 팽창, 수축, 밝기가 어떻게? 팽창은 밝아지고 수축은 어두워지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여러분들 오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에너지입니다. 같은 에너지인데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분산되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별은요 그냥 밝습니다. 태양은요 그냥 밝은 거예요. 그쵸? 밝은데 팽창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처럼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분산되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죠.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지만 어쨌든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는 더 잘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러한 변광성 중에서요, 맥박이 뛰는 것처럼 주위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변광성, 우리는 그걸요 맥동변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맥동변광성. 이 맥동변광성을 우리가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주기가요
점점 길어요. 무슨 주기? 커졌다 작아졌다는 주기입니다. 그 주기가 길수록 밝기가 더 밝대요. 왜? 주기가 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많이 커졌다가 많이 수축된다는 얘기죠. 그럼 많이 커졌다가 많이 수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밝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한 주기를 따져봤을 때 계속 관측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절대 등급이 이렇게 뜨더라는 겁니다. 절대 등급이 그러한 별들에 대한.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더 볼까요? 자, 얘는요, 어떠한 맥동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 허블이 관측했던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겉보기 등급이 3.5등급까지 갔다가 여기 4.5등급 근처까지 갑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돼요. 주기는 며칠인가요? 예, 주기는 10일이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10일이네요. 주기는 10일이고요. 평균 겉보기는 3.5에서 4.5를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4라고 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겉보기 등급이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거리지수 있죠. 그렇죠? 거리지수.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절대 등급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보니까요, 주기가 10일이래요. 주기가 10일. 오케이. 주기가 10일이면 여기서 10일 쭉 보니까 어쩜 이렇게 어정쩡하게 걸쳐 있어. 그죠? 한 마이너스 4.2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4.2 정도. 자, 그러면 거리지수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겉보기, 거리지수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거지는 겉절이를 좋아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 거리지수 이제 구하면 되겠죠? 거리지수는 겉보기 등급 얼마나 있습니까? 4였죠? 그리고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의 절대 등급. 마이너스 4.2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했죠? 그래프 보고 구했죠? 우리가 주기를 11로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8.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몇 파섹보다 멀다? 그쵸? 10파섹보다는 멀다. 일단 그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료에, 참고 자료에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로그가 들어간 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LOG, 로그라는 수식이 들어간 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거리수를. 그렇게 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빈칸을 보시면요, 이겁니다. 거리수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다. 그렇게 해서 4 마이너스 4.2고 8.2가 나왔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방법으로요, 허블이 외부 은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허블이 추정한 세페이드 변광성은 100만 강년 거리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은하의 거리가 지금 얼마니까? 10만 강년이거든요. 오, 결론 나왔죠? 외부 은하인 겁니다. 그렇죠? 외부 은하입니다. 그 세페이드 변광성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허블의 외부 은하 발견. 지금 얘기한 거죠. 이러한 과정. 그렇죠? 맥동 변광성을 통해서 거리지수 구하고 그 거리지수를 식에 대입해서 거리를 구했죠. 외부 은하의 거리 측정. 첫 번째 방법 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방법 연주시차. 두 번째 거리지수. 세 번째 변광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무엇을 볼 거냐면요, 스펙트럼에 대해서 봅시다. 이제요,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별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 별이 바깥에 있어, 안에 있어. 그래, 별 맞네. 그리고 우리 은하만 있는 건 아니네. 오케이. 엄청난 발견이죠. 근데 그거로 끝나요? 안 되죠. 뭔가 저 별은 우리 별과 같을까? 저 별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하겠죠. 하지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별로부터 오는 정보 중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해석 가능한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겁니다. 스펙트럼. 많이 들어봤죠? 스펙트럼 뭡니까?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색깔의 띠를 얘기하죠. 빨주, 노초, 파남보 나타나는 거. 가시광선 영역. 그렇죠? 빨주, 노초, 파남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무지개. 예, 무지개 쓰시고 근처에 초등학교 가시면 됩니다. 우린 무지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스펙트럼입니다. 색깔의 띠입니다. 색깔의 띠입니다. 색깔은 빛이죠. 빛은 에너지입니다. 즉, 색깔의 띠라는 건 에너지의 띠고요. 여러 영역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의 에너지, 2의 에너지, 3의 에너지, 4의 에너지, 5의 에너지 전부 다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스펙트럼은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연속 스펙트럼 보죠. 예, 이쁘죠? 그렇죠? 자,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요렇게.
자, 이것들은 빛을 나눈 겁니다. 빛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눴어요? 파장으로 나눈 겁니다. 자, 자외선, X선,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때요? 짧아요. 예, 아직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전파에서 감마선 쪽으로 갑니다. 누구의 에너지가 강할까요? 자, 빨간색과 보라색. 보라색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보라색의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보라색보다는 자외선, 보라색 바깥의 선이다.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적외선, 빨간색 바깥의 선이다. 적외선, 전파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자, 에너지가 약합니다, 여러분들. 빛은요, 파동입니다. 파동. 파동인데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 이렇게 가는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파동이 있어요. 누가 힘들까요? 이게 힘들겠죠? 자, 여러분들, 빛의 속도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든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힘든 겁니까? 그냥 얘가 힘든 거예요, 줄창. 그렇다는 건 얘가 이렇게 힘들다는 건, 줄창 힘들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막 흔들었죠? 파장이 어떨 것 같아요? 파장이 이렇게 가는 애는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였네요. 근데 얘는 파장이 여기네요. 그렇죠? 파장이 짧습니다. 즉, 이쪽으로 갈수록요, 에너지가 커지고요. 그리고 파장은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반복이 여러 번 될 수 있죠. 예, 진동수는 증가합니다. 진동수는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일단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 스펙트럼. 자, 보니까요. 오, 아까 이뻤던 빨주노초 파남보에 빈칸이 쫑쫑쫑 나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별에서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별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영역에 걸쳐서 전부 다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속 스펙트럼이 뜨겠죠? 근데 쭉 이동하는 중에요. 쭉 이동하는 중에 우주에 있는 수소나 메테인이나 다른 기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체들은 에너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지요. 그쵸?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온도가 같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이요, 수소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소 만나니까 어때? 에너지도 없어. 아, 불쌍해. 에이씨, 이렇게. 자, 밥 먹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수소나 이 메테인이나 이러한 기체들은요, 본인들의 원자 구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 바로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특정한 에너지의 영역만 좋아하는 거는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이렇게 쇽쇽쇽 골라먹고요.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 그거는 수소인 거죠. 왜? 원소마다, 분자마다, 그쵸? 물질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지죠. 즉, 그놈들마다 전부 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영역의 스펙트럼이 있죠. 근데 그건 알고 있죠? 불꽃 반응으로 구분이 어려운 리튬과 스트론튬. 무엇으로 구분하죠? 스펙트럼. 왜? 스펙트럼은 모든 원소가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즉, 모든 원소의 원자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수소는요, 에너지가 적은 수소입니다. 추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왔을 때 그 에너지를 쇽쇽쇽 빨아먹고 나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관측한 거죠. 자, 여러분들, 태양에서부터요, 옵니다, 빛이.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무슨 스펙트럼 뜨죠? 예, 연속 스펙트럼 뜹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사실 선 스펙트럼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선 스펙트럼입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 보면은 선이 보입니다. 왜 보일까요? 태양은요, 우리한테 연속 스펙트럼을 분명히 보냅니다. 하지만 태양과 우리가 붙어 있지는 않죠? 그 사이의 기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선 스펙트럼입니다. 얘는요, 시작이 별이 아닙니다. 별이 아닙니다. 성운이 모여 있어요. 우주의 먼지죠. 먼지가 모여있는데요, 모여있어.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덥겠죠? 그쵸? 우주의 온도보다 얘네가 조금 더 더워요. 그러면 에너지는 이동을 해야겠네요. 그쵸? 방출을 합니다. 누가? 그 먼지가. 지금 여기는 메테인 가스로 나타났습니다. 메테인 가스의 에너지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방출한 에너지를 지구에서 측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별에서 스펙트럼이 옵니다. 그런데 흡수선 스펙트럼이 왔어요. 그럼 흡수선 스펙트럼이 오면 어때요? 아, 얘가 오는 동안에 어떤 원소에 의해서 에너지를 뺏겼구나. 그리고 그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고 스펙트럼의 선의 개수, 굵기 등을 보고 아, 저 별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운에서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아, 저기에 성운이 있구나. 즉 성운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스펙트럼에 나온 선의 위치, 수, 굵기 등을 통해 원소의 종류, 그리고 성운의 분포,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성운의 분포,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나의 선 스펙트럼 한번 볼까요? 외부나의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 보기 전에 일단 파동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파동이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도플러 효과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도플러 효과가 등장하고 그 도플러 효과에 의거해서 이제 스펙트럼을 분석할 거예요. 알겠죠? 자, 파동 이거 다 알죠?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이렇게 생겨. 주기라는 건 뭐죠? 주기라는 거.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입니다. 그쵸? 만약에 주기가 4초다.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데 4초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쵸? 진동수는 뭡니까? 진동수의 기준 1초입니다.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입니다.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그러면요, 주기가 4초라 그랬어요. 그럼 진동수는 얼마일까요? 4분의 1밖에 진행을 못했겠죠. 1초밖에 안 됐으니까. 그쵸? 즉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주기가 길어요. 주기가 길수록 파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기가 길 때 4초래. 그럼 어때요? 4초 동안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주기가 1초야. 그럼 1초 동안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아, 그러면 좀 주기가 길수록 늘어지네. 그쵸? 좀 이렇게 쭉 하고 늘어지죠? 예, 늘어지는 겁니다. 주기가 길수록 늘어진다는 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진동수가 적다는 거죠. 즉, 주기가 길수록 진동수가 적고 파장은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기가 클수록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적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수준 높여서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걸 한번 봅시다.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응급차네요. 응급차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응급차가 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갔을 때 응급차에서 나오는 사이렌 소리가 좀 낮아진다고 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낮아진다고 해요 그랬는데 왜 그러면 실제 낮아집니다. 근데 선생님은 좀 귀가 멍텅구리라서 그걸 잘 못 느껴요. 자, 어쨌든 응급차가 가까이 오면요, 소리가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멀어질 때 낮은 소리가 나요. 낮은 소리 난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가 좀 적다는 거네요. 에너지가 적다는 건 진동수가 적다는 거죠. 진동수가 적다는 건 파장이 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올 때요, 높은 소리 납니다. 에너지가 높다는 거네요.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진동수가 많다는 거고, 진동수가 많다는 거는 파장이 짧다는 거네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볼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 설명은요, 5개념을 심기에 딱 좋은 설명입니다. 그냥 결과만 판단하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요, 여러분한테 100의 에너지를 보낼 겁니다. 100 에너지 보냈습니다. 여기서. 자, 좀 앞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100의 에너지를 보낼 겁니다. 100 에너지 보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에서도 100 에너지 보내고 저기에서도 100 에너지 보냈어요. 자, 에너지는요, 파동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근데 나는 같은 에너지를 보냈거든요, 지금. 그럼 여러분한테 도달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쪽에서 보냈을 때는 여러분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게 압축돼야겠네. 그리고 나는 좀 더 머니까 좀 늘어져서 갔겠네요. 맞죠? 압축이 됐습니다. 이러한 파동이 압축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파장이 짧아졌죠. 자, 이렇게 파동을 보냈었는데 얘가 압축이 됐다고요. 그쵸? 짧아졌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예, 파장이 짧아졌습니다. 진동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멀어질 때는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갈 때는 압축됩니다. 이게 도플러 효과의 결과와 동일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거를
그래 이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오개념이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지금 얘기한 그 부분만 해서 결과만, 과정 말고 결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파동의 에너지를 보냅니다. 파동의 에너지를 보내는데요. 파동의 에너지를 보내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에너지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동이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게 선생님입니다.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근데요 선생님이요 앞으로 가면서 에너지 보낼 거예요. 앞으로 이동하면서. 그럼 맨 처음에 보낸 에너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 위치에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가죠.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파장이 짧아졌죠. 원래는 파장이 이랬는데 이제는 파장이 이렇게 짧아졌죠. 그쵸? 이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동하면요 파장이 무조건 변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등속 운동은 안 됩니다. 가속 운동만 가능합니다. 등속 운동을 하면요 결국에는 원래 서 있을 때 파장보다는 짧아지겠지만 그렇죠? 가까이 갈 때 그 짧아지겠지만 결국에는 같은 속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 파장이 또 짧아진 채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도플러 효과가 아니에요. 도플러 효과는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계속 짧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속 운동일 때 나타나는 거죠. 가속 운동일 때, 속도가 바뀔 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하고 말면 말고. 이걸 원래 공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물투 단계에 있으니까 굳이. 그쵸? 자, 빛이나 소리를 내는 물체가요. 가까워지면 파장은요. 짧아집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파장은 길어집니다. 자,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빨간색과 그다음에 보라색 쪽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예,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는 푸른색 계열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붉은색 계열로 간다는 거냐. 실제 우리가요, 이론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하나의 은하가 있어요. 내가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은하에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질수록 그 은하는요, 푸른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푸른색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가까워지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 은하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은하를 슝 하고 지나가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은하를 뒤돌아서 보면요, 바로 그 은하는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예.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이 도플러 효과고요. 이거를 한번 우주에 적용해 봅시다. 우주에 적용했을 때요, 가는 본래 관측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나는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 스펙트럼이고요. 다는 파장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본래 관측 스펙트럼이 이런데요. 나의 경우 보니까요. 은하를 찍었더니 얘가요. 이 스펙트럼이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했죠. 예, 붉은색 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파장이 길어진 거예요? 짧아진 거예요? 그렇죠. 파장이 길어진 거죠. 파장이 길어졌다는 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나의 경우는요. 파장이 길어짐, 즉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적색,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색편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밑에 건 반대가 되겠죠. 파장이 짧아지고 있어요. 파장이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요. 청색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색편이. 자, 즉 우리 스펙트럼 가지고요. 원소의 개수나 성운의 분포뿐만 아니라 저 은하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가까워지고 멀어짐도 판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한번 볼까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보니까요. 관측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있던 선들이 점점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니까, 적색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니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적색편 현상에 의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일주일이에요. 그럼 요만큼 멀어졌어요. 근데 일주일부터 2주일도 일주일이죠. 근데 아까 여기서 요만큼 멀어진 것보다 더 멀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예, 멀어진 놈들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즉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어진 애들이 우리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애들이 멀어지는 속도보다 멀어진 애들이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적색 편이가 일어나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적색 편이가 일어나서 지로부터 외분화가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팽창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허블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렇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허블 법칙부터 해서요. 영단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거요. 항상 선생님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배우신 다음에 예습은 안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배운 다음에요. 복습은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죠? 화장실 가서 할 거 없잖아. 프린터 들어가서 읽으세요. 예,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인!